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입니다. 중국의 제조지표 부진, 무엇보다 테이퍼링 우려가 커졌던 전일 양시장은 모두 라운드 넘버 마디 지수를 깼습니다. 장중 혹은 중가상 말이죠. 코스피는 2000선을 내준 데 이어 장중에는 1990선까지 내주며 30포인트가량 밀린 1985피까지 밀리기도 했었고요. 선물은 종가 기준으로도 한 4피 정도 하루 만에 급락하며 많은 투자자분들을 경악해 만들었었습니다. 코스닥도 잘 나가다가 역시 우려했던 사항이 오장 한때 500선을 붕괴시키며 터지고 말았었는데 물론 종가상 겨우겨우 가까스로 지켜내긴 했었습니다. 자, 근데 때마침 좋은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 EU 여하를 막론하고 뉴욕에서 다우지수가 종가상 사상 처음으로 16,000을 뚫어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미국장이 신기록을 특별히 다우가 마디지수를 뚫으며 세웠던 만큼 전일 급락했던 우리 시장에도 뭔가 반등 기미가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반등 강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가야 할지 특별히 코스닥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2,000에 깨진 코스피도 걱정도 되고 싸게 보이기도 하실 거고요. 코스닥도 이제 그만 빠져야 되는데 500선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마디지수를 모두 깼었던 조금 하락폭이 심했던 날이었는데요. 심리적으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리뷰가 나오고 있네요. 최희승 차장님은요, 단기 바닥 확인이 지속되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코스피가 장중에 1980선까지 후퇴했었습니다 하셨네요. 김일환 연구원님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마저 예상을 하회하는 등 부진하면서 코스피가 종가상 2,000을 밑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 김현겸 팀장님은요, 외국인들 선물을 장중 가장 많이 팔 때는 5,000개도 넘게 팔았었죠. 현물도 다시 2,000억대 대량 매도. 여기에 따른 또 프로그램도 1,0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이 꼬여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테이퍼링 우려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심화됐던 날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자,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리뷰가 나오고 있네요. 최승 차장님은 앞서 전일 단기 바닥 확인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대세 상승을 준비한다면 조선과 은행, 화학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 좋게 보시는 섹터 3개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데 따라 오늘 반등장이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조정 시의 대형 경기 민감주 분할 매수 유효. 결국에 첫째 줄인 최승 차장님하고 의견이 셋째 줄에 김혜란 연구원이 비슷하신 셈이 됐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소비 시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IT, 자동차, 넓게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를 모두 포함시켰고 역시 최희승 차장님과 겹치는 부분은 조선주를 좋게 보셨다는 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상현 대리님은 그렇지만 다우지수 16,000선 돌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참 무섭네요. 국내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잠깐 둘째 줄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승하되 폭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같이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반등을 좀 제한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상승을 예견하셨지만 제한적이란 단서를 붙여주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이 빠졌고 때마침 뉴욕에서 다우지수가 마디지수를 뚫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 반등만 예상을 하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전일장 리뷰부터요.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 코스피 시장이 테이퍼링 우려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 2,000억 정도 나오면서 지수는 2,000원 아래로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앨런 연준 은행 지명자가 인준안이 무사히 통과가 되면서 16,0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간만에 있었던 야간 선물은 263.6으로 약 2,000선에서 저희 코스피 시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가 16,000선 돌파로 코스피 지수도 반등은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코스피와 10년 만기 국채가 정확히 역동조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즉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상승을 하면 테이퍼링 우려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국채를 매도한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2.78%로 약 1%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반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불안한 투자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하락폭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장중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최근 10년 만기 국채는 굉장히 급등한 데 비해서 환율은 큰 폭의 상승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환율 변동이 금일 외국인의 포지션을 가늠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중에 그 환율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장중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승폭을 제한할 요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 배심원들이 그 삼성전자에게 그 애플의 3,079억 원 정도를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총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금일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매수하시려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감한 매수보다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현재 500선을 위협받고 있는데 현재 그 RSI 기술적 지표로 보았을 때 코스닥의 그 과대 낙폭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코스닥의 흐름을 바꿀 만한 그 뚜렷한 상승 동력은 보이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지나친 비관론으로 편향될 필요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쪽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 쪽으로 매수 추천을 좀 드리겠고 관련주인 자화전자라든지 GD, 솔브레인 등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코스피와 좀 비교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앞서 드렸다시피 그 RSI 지표로서 굉장히 과대 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쪽으로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삼성전자 개별 악재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중현 대표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 저항으로 인식됐었던 다우지수 16,000선 마디지수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하루 전 분위기와 사뭇 다른데 지표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테이퍼링 우려는 또 어디로 갔나 쑥 들어갔네요. 일단 뉴욕 증시 포함한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시장 역시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 혼조 양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그 투자 심리의 혼조 상황,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나름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들 결국은 그 PMI 지표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각 권역별로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PMI 지표 나름대로 이제 50.4 정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이제 그 하락을 야기시켰던 주요 원인으로 주요 배경으로 지금 평가되고도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소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유럽 역시 둔화의 분위기, 미국은 이제 그 지속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제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미국 권역 내에서 연말 소비의 어떤 그 확대 부분을 앞두고 기업 재고의 증가랄지 아니면 어떤 그 PMI 지표의 상승이랄지 너무도 이제 그 당연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 좀 다소간 좀 하락을 좀 보이는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3중전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정책적인 분위기의 변화 부분도 일단 시장 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미 연말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에서는 선적이 끝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달로 이미 선적이 끝났다라고 보시고요. 11월부터는 이제 다시금 평년 상황, 다시금 이제 그 평년 상황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더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50선을 아직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 전반적인 지표의 둔화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를 야기시킬 가능성, 이런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이너스 금리랄지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그 공격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계속되는 오히려 그 지표의 어떤 그 둔화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럴 만한 그 기대감이 오히려 더 시장 내 크게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시장 지금 미국 반도체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만의 어떤 그 악재 부분이 돌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 계속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모바일 D램 그리고 PC D램 수요 부분에 계속되는 성장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치킨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공급단의 조절은 가능하다. 하지만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 우세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니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션 4 지난 그 15일 날 발매를 하면서 발매 첫날 100만 대를 판매를 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엑스박스 역시 22일 오늘입니다. 이제 그 발매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도 지금 엑스박스 역시 시장 내에서 큰 관심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생각이 되는 부분, PS4와 옛날 같은 게임과 지금의 게임기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 옛날 게임기는 메모리 지금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자체가 상당 부분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메모리 오히려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한 4배에서 5배 이상 지금 게임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 그래픽 쪽에서의 어떤 그 확장 부분들, 그래픽 역시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도체 업황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요.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이다 보니까요. 화소수 아무래도 화소수의 개선 부분들 그러다 보면 비디오 디스플레이 업황하고요. 반도체 업황 동시에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 업종의 후광을 좀 입을 가능성이 분명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첨언드려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연말에 이제 어린 친구들 선물 줄 때 이런 선물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IT 업종은 또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연말 소비 특수 얘기를 앞서 여러 차례 해주셨었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내심 기대하시는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코스피가 전일 2,000이 깨졌거든요. 미국하고 참 대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번에 박스권에 또다시 돌파를 못하고 갇혔기 때문에 사실 그 실망감도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코스닥도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500선을 어제 장중에 붕괴시키는 모습. 많이 빠진 거는 코스닥인 것도 같지만 코스피도 충분히 싸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다시금 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전략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빠르다고 보십니까? 네, 전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대외 경기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거래소 시장 대형주 쪽에 오늘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소형주 역시 지금 현재 많이 눌림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결국은 50대 50 정도의 비중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어떤 쪽이 지금 이제 뚜렷하게 좋겠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두 시장 모두 장점과 약점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떤 장점이 지금 부각되는 시장도 아니고요, 단점이 부각되는 분명한 그런 시장도 아니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는 50대 50 철저하게 이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각 정부, 각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충분한 그리고 어떤 확고한 버팀목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 역시 저희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연말 소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연말 소비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가 긍정적인 것만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연말 소비가 지나갔을 때
과연 1월, 2월 그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게 돼 있죠. 우유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용카드를 이제 그 연말에 통상 이제 그 연말 소비가 월 평균 미국 내에서 소비 대비해서 한 18% 이상 소비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용된 크레딧 카드, 그 지불을 한 크레딧 카드의 결제가 다음 달 1월과 2월에 돌아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다소간에 이제 소비 관련된 어떤 그 조금 좀 오버행 이슈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시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따라서 좀 너무나 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은 분명하지만 항상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너무 공격적인 어떤 그 투자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은 위쪽이 맞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만큼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산타 랠리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탑픽 섹터로는 어느 업종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산타 랠리 당연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연말 이번에는 특히나 뭐 자산소득, 특히나 미국에서도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13% 가량 상승을 했고요. 주식시장 25% 이상 상승한 미국 시장 중심입니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름 거기에 더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휘발유 가격이 3년 내 최저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3불 밑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 갤런당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 심리를 크게 이번 연말에는 특히나 자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T 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다. IT 결국은 반도체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만이 유일한 지금 현재 그래도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변동성도 있지만 시장 방향 위쪽인 가운데 산타랠리 분명히 있고 IT, 특별히 반도체를 주목하자.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로 보인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의 깊은 분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외국인들이 다시 좀 많이 판 그런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참 부진했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먼저 표를 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일단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삼성전자 다시 팔았고요. 어제 사실 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지금 같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신저가 외국인 IT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서 샀던 것은 타이거 200, 코덱스 200, ETF 쪽이었고요. LG U+ 앞서 이틀 연속 대규모로 매물 내놓더니 3일 만에 다시 매수 복귀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위아 어제 다시 사면서 신고가 냈고요. 삼성물산, GS건설에 의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전에 힘들어했던 하루였지만 삼성물산에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온 것 보이고 계십니다. 자, 기관은 인버스 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샀고 한국전력 하나 점프해서 밑에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세트로 같이 사고 있네요. 한국전력은 바로 전날 33,000원대에서 차익 실현 살짝 하고 다시 재매수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수도 벌써 한 6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도 장 후반에 500선을 살짝 이탈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샀던 종목 보면요. 매수량이 꽤 많았던 것은 외국인의 경우 원익 IPS와 서울반도체 정도였고요. 기관은 포스코 ICT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원익 IPS는 어제 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관과도 쌍끌이 매수세를 만들어줬었고요. 기관은 포스코 ICT를 가장 많이 샀는데 유중 부담을 모두 떨칠 만큼 급락 이전 주가로 어제 6% 이상 급등하면서 다 만회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관은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오쇼핑도 세트로 같이 샀네요. 네,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 있나요? 장이 좀 힘드네요. 네, 거래소 종목 중에서 첫 번째 현대위아입니다. 가장 지금
차트가 아주 예쁘게 잘 그려지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이 5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고요. 기계 저가 수주분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원가 절감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룹의 해외 증설에 따른 현대위의 자동차 핵심 부품과 그리고 자동화 설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증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동차 부품의 엔진이나 CV 조인트 매출 증가 그리고 글로벌 SUV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0% 이상의 내년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7.4%에서 내년에는 8%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비 향상 강화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가솔린 터보라든지 디젤 모델을 대폭 확대 계획에 있어서 동사의 어떤 신규 사업으로 터보차저 매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내년 4월 기아차가 30만 대 중국 3공장을 가동할 계획이고 6월에는 사천현대가 15만 대 규모의 상용차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러시아나 브라질 공장 등의 가동률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중국 현대차 4공장과 미주 대륙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19만 원 초반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극적 턴어라운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원익 IPS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을 아우르는 종합 장비 업체 성격을 띠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디스플레이 부분이 침체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캐펙스 사이클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극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V낸드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10월 초부터 중국 공장 장비 수주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특히 V낸드 공장 적용으로 원익 IPS의 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V낸드 비메모리 투자 등으로 반도체 장비 수주가 큰 폭 증가할 전망이고요. 아몰레드라든지 플렉스블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주 증가도 내년에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호조 지속 그리고 아몰레드 가세가 역시 회사를 끌고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인데 아마 내년에는 시한팹에 대한 어떤 후속 투자가 삼성전자 지속될 전망이고 17라인 장비 발주가 올해 내년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긍정적이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몰레드 증설 투자가 내년 1분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보겠습니다. 또한 관계사인 어떤 원익 머티리얼즈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투자 메리트를 좀 더 확대시키는 요인에 있고요. 최근 이제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연말 연초 삼성전자 투자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때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보겠습니다. 8,3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0,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선에 따른 수혜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부 부분에서는 어떤 신재생 보급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등 신성장 그리고 신시장 사업에서 성장을 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사 중심의 스마트 그리드 컨설팅 중인데요.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 두산중공업 및 반도체 회사 등 대외 수주도 진행하고 있고 컨설팅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전기료 원가 많은 부담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포스코 ICT가 전기 소비가 많은 포스코 광양 산소 공장에 스마트 그리드 구축하였고 전력량 5%를 감소하는 등 실증을 거쳐서 최근에 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일본에 ESS가 진출되고 있는데 일본 배터리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에디슨 파워와 협력하면서 일본 내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비롯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LED 가로등 생산 시작이 보이는데요. 포스코 ICT는 연결 자회사인 포스코 LED를 통해서 조명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포스코 LED는 중국 합자법인 당산 포항 LED 유한 공사가 LED 가로등 500대를 첫 출하하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는 점도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7,8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0,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8,000원을 깨면서 좀 어떻게 되나 걱정했었는데 포스코 ICT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얘기 나왔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힘든 장 이런 차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 현대 위아도 오늘 눌림목 매수 추천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의 수급 특징주 전략 포인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0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2,000선을 내주었었죠. 수개월 내에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의사력을 통해서 공개가 된 데다가 때마침 또 장중에 나온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2,000억대 매도하면서 또한 선물 쪽에 대량의 매도를 같이 걸면서 지수를 압박했었는데요. 코스닥도 장중에 또 오후장으로 500선을 붕괴시키는 등 마디 지수에 아주 혼이 났던 전일장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다우지수가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를 딛고 지표 호조 덕분에 다우지수 종가 기준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16,000선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었는데요. 반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개개인별로도 다를 것이고요. 일단 출발하고 있는 듯한데요. 플러스권에서 출발한 듯 보입니다. 일단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렇게 빠질 줄이야. 최근에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편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2,000이 보이네요. 네, 일단 뭐 지금 주가 지수가 2,00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약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0.5% 상승을 한 2,003포인트 정도, 2,003.7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저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질 자리가 아닌 상황에서 특히 빠질만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 일단 수급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뭐 장중에 5,000계약이 넘는 대량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또 심리적인 측면에 좀 압박을 가하면서 좀 급락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한 반 정도를 되돌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오늘 시가 자체가 갭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걸림돌은 몇 개 있다라는 거 다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라면은 시장 나름대로 이번 주 선방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종합주가지수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21선과 60일선 혹은 5일선 사이에서 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당장은 방향성이 나오기 힘들 것 같고 한 2, 3일 정도 여기서 좀 행보를 보이면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막 직전 1960포인트대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인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소폭 약보합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SK하이닉스 모두 어쨌든 최근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다시금 2%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이제 문제죠. 어저께 결국에는 장중에 500포인트를 이거 이탈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499.99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5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었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어찌됐든 최근 한 3, 4개월의 최저가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5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비록 갭상승이 발생했습니다만은 5일선을 맞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다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다시 N자형 하락의 초입 구간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수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다행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태웅, SFA 등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코스닥 관련된 대형 종목군들, SFA 같은 경우 어저께도 실적이 우려감이 나오면서 조금 급락세가 나왔었고요. 네. 기타 다른 종목군들도 조금 돌아가면서 좀 매를 맞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좀 진전이 돼야 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기타 다른 이제 약간 최근에 그래도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부품주 일부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N자형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코스닥, 그리고 오늘 아침 하루 만에 2천을 회복했지만 오후장에 얼마나 상승폭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지가 더 중요한 코스피 상황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코스피는 고단세 이제 2천을 내줬네요. 1997.65고요. 코스닥은 504.1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개장 분위기 같이 좀 짚어보면요. 어제 2% 가까이 급반등해서 6개월 내 최고치 경신했었잖아요. 오늘 아침 더 오릅니다. 1% 가까운 상승, 0.96% 올라서 이제 니케이가 15,513선까지 올라옵니다. 대단하네요. 일본 부럽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보죠. 오늘도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원이 1,060원대 재진입했었었는데 재밌게도 간밤에 글로벌 달러화가 지표 강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위반자들의 발언과 지표 결과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라기 22 총재가 최근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이너스 예금금리 정책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시장이 이 발언을 두고 22가 향후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와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인 가운데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자산 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소폭 상승한 1.34달러대 후반에서 엔달러 환율은 100일 엔선을 상회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와 강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다소 불분명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이슈가 차츰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22의 정책이 점차 연준의 정책 방향과 방향을 다르게 잡아가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원 하락한 1064.1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050원대에서는 저점 결제 수요와 롱스탑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수급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방향성이 불분명한 대외 요인과 팽팽한 시장 수급이 혼재돼 1060원대 초반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런 정도 어제 또 급등한 이후에 하락하고 있긴 한데 팽팽한 수급 또 대외 재료도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60원대 초반 박스권을 전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지만 또 빠르게 플러스만 유지하고 2,000을 반납한 가운데 오늘의 돌발 종목 3종목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해야 되겠죠.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에 한 3천억가량 이상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된다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삼성은 항소 방침을 내렸는데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일파만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법정 관리 중인데 대규모 감자 시행할 수도 있다. 소문 대규모 감자 설이 확산되면서 오늘 점 한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해외 GDR 그러니까 해외 주식예탁증권 발행위에서 한 4천만 주 정도 유증한다라는 얘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오늘 주가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동양시멘트,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이렇게 세 종목 돌발 종목을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플과의 소송 문제 이 부분에 일단 배상액이 편결이 났죠. 일단 삼성이 추가적으로 좀 더 애플 쪽에 이 배상을 해라라는 편결이 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당금을 좀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봐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히려 전일에 좀 이슈가 나올 때 반응이 좀 더 있었지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다. 일단 소송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드리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이 손해배상 배상금 판정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190억 상당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하라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샌호제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일단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과
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좀 냈습니다. 이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이 3억 7,978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4,06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미치진 못했지만 이 삼성 측이 주장했었던 5,270만 달러, 그러니까 이 하나로는 한 550억 좀 넘는 수준인데, 이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근거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애플이 청구를 했고 결국에는 배심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어떤 이 배상액, 추가적인 배상액 지급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쌓아놔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씩들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일단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뭐 140만 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4분기에 이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를 빌미를 삼아서 140만 원대를 좀 지지할 수 있다, 뭐 140만 2만 원대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가격대 뭐 어느 정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140만 원이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좀 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 만약에 140만 원이 깨지면 137만 원이 그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양시멘트가 일단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감자에 대한 추진이 얘기가 나오면서 동양시멘트가 좀 안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감자 추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본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해서 감자사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동양시멘트가 감자를 실시할 경우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와 기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동양네트워크스와 동양 역시 10% 넘게 좀 급락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동양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좀 누그러뜨리는, 안 좋게 만드는 이슈가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동양시멘트, 뭐 동양네트워크스 일단 역시나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변모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간 저가 매수를 좀 진입했던 물량들이 재차 좀 이 투매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두산인프라코인데, 사실 두산인프라코를 필두로 한 기계와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좀 많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이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4억 달러 규모, 하나로는 4억 달러 규모, 약 4,200억 정도 규모의 해외 주식 예탁증권, 그러니까 약자는 뭐 GDR이라고 하는데, 이 발행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일에 GDR 발행을 위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주 4천만 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JP모건 체이스뱅크가 제3자 배정 대상자이고 해외 DR 발행을 위한 예탁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GDR 발행을 통해서 이 모집된 자금들은 전액 외화 표시 차입금 상환에 쓸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행하게 되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GDR의 발행은 기존의 외화 표시로 되어 있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입금들을 좀 상환하고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뭐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천만 주의 어떤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감,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부담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가격적인 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전저점이 10,000원대인데 지금 한 12,000원 정도. 중요한 것은 12,000원을 좀 지켜낸다면 여기서 횡보가 나오던 반등이 나오던, 그러니까 비하락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000원이 또 깨지기 시작한다면 이 전저점이었던 10,000원대까지 어떤 하락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해외 GDR 등을 통한 유상증자지만 일단 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만약에 지지선이었던 12,000원을 이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3종목, 삼성전자, 동양시멘트,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NC소프트가 신고가입니다. 중국 블레이드앤소울 성공 기대감 때문인지 갭 상승했고 지금 4%대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전기료 인상하고 나서 크게 한번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자체적으로 부채 6조 절감 방안까지 나왔다고 해요. 주가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STX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해양 오래간만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동원시스템즈 M&A 얘기 전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조회 공식 통해서 밝혔었는데 한진 PNC 인수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강세를 띠고 있네요. 그 밖에 종목 몇몇 종목 더 살펴보죠. 먼저 NC소프트. 네, 죄송합니다. NC소프트 중국 블레이드앤소울이 게임 유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됐던 거예요. 일단 NC소프트는 다른 게임 업체랑 다르게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어찌됐든 리니지 1이든 2든 고정 게임에 대한 고정층이 팬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게임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게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버 같은 게 한 30개 이상 서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번 하반기서부터 유료화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의미 있는 갭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224,000원이 상승세 주가를 보여서 224,000원 정도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한 3, 4만원 혹은 25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1만원, 22만원짜리가 지난 10월, 작년 10월 달죠. 이맘때에 한번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1년 만에 그 자리를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돌파를 시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돌파가 되면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과 같은 40만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한 25만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전력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죠. 상당히 파격적인 전기료 인상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가 자체가 조금 고점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33,000원대가 좀 강력한 저항대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초에 돌파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나왔죠. 한전 KPS라든지 LG U+라든지 관련된 주식들을 좀 매도를 하고 그래서 빚을 좀 갚고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그 사옥이 한국전력 본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걸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걸 매각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평가 가치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만큼 빚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가 올해 5.4% 전기료 인상을 했고 그게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3만원 중반대로 35,000원 어떤 증권사는 45,000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크겠다라는 거 관심을 갖고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또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게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국전력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 34,000-35,000원 정도 가게 되면 조금 탄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STX 그룹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가 지금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STX 조선해양도 오늘 다시 감자를 해서 재상장이 됐는데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STX는 어떤 추세를 돌리기 좀 힘들다. 그냥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예전과 같은 뭐 올라가기 힘들다.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유럽 조선사가 뭐 삼성중공업 계약했던 걸 STX 조선해양 넘기거나 그러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돌발 이슈로 성급한 판단하셨다가는 좀 또 큰 스코어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UID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태블릿 PC 관련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최근에 그 IT 부품주를 보신다라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정치 현상을 띠고 있어요. 2달 동안 박스권, 그래서 고점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망 매물 쏟아지는 모습,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군들이 그런데, 태블릿 PC 관련된 디스플레이라든지, 요 관련된 그 부품 업체들은 의외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D도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뭐, 애플, 쪽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나빠서 못 간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저점을 계속 이탈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2,000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매물 부담은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12,000원 100%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그 동원 시스템즈가 한진 PNC를 인수를 했습니다. 320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뭐 한진 PNC는 어차피 주가가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크게 뭐 관여할 건 아니고 동원 시스템즈가 이전에 이제 대한음박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진 PNC를 인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첨단 소재 산업의 집중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또 동원 시스템즈 워낙에 거래량이 적습니다. 오늘도 뭐 1100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시장에서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 돌발적으로 올라왔고, 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8,500원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 안착이 되는 모습을 띈다라면 한 번 정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이 종목의 상승세를 끌고 갈 만한 요인은 좀 아니다라는 거 좀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그 게임주들이 아까 NC소프트의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오곤 있습니다. 네. 뭐 조이시티라든지 뭐 그 컴투스, 게임빌 이런 종목군들 모두 한 2에서 3%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들 종목이 워낙에 많이 빠지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거이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는 것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처럼 어떤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게임주들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까지 3거래 연속 쌍끌이 매도,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던 것으로 집계됐던 하이닉스가 간만 미국 쪽의 반도체 업종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오늘 같이 좀 강한 반등을 주고 있고요. 하림홀딩스도 오늘 5%나 급등하면서 신고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재짜 썼는지도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YG엔터가 하반기에 수익성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5만원 주가를 반납했고요. 오로라가 어제 연말에 그 캐릭터 특수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었다가 오늘 또 고스란히 전일 상승폭 많이 되돌리는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상건설 이틀 연속 상한가 무섭네요. 이달 들어서 벌써 5,000원짜리가 거의 15,000원 3배나 뛰었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이 마이크론이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좀 급락을 했던 단기 급락을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은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일단 이 34,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33,000원 부근까지 어떤 큰 매물벽을 좀 뚫어야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이 제주 IT 쪽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 좀 많이 못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나 뭐 화학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좀 쉬었는데, 그래도 연말에 어떤 소비 시즌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진다면 이 IT 업종이나 IT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IT 전기전자 종목들도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올 때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다른 업종들보다는 아직 큰 시장의 조명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하림홀딩스인데, 하림과 하림홀딩스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무섭게 올랐습니다. 뭐 육계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 그리고 뭐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의 어떤 수요 감소로 인해서 반사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하림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매기가 형성되는 부분들이었고, 결국에는 하림홀딩스라는 모회사가 이 자회사의 어떤 가치까지 좀 많이 등에 업고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 이 부분보다는 과연 언제 팔아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거래량을 동반한 뭐 주가가, 그러니까 뭐 강한 양봉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중에 이익 실현을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태의 하림홀딩스는 언제든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셔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YG엔터나 뭐 오로라, 뭐 DI, DID, 이 싸이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싸이의 어떤 연내 컴백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보다 많은 YG 소속 연예인들이 활동해도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것 자체가 이 YG엔터의 가장 이 핵심적인 최근 조정에 대한 이유였고요. 이 싸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로라, DID, DI, YG엔터인데, 이 9월 발표를 목표로 음악 파트너 유건영과 함께 곡 작업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타이틀곡으로 내세울 만한 곡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앨범 발표를 내년으로 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컴백이 좀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싸이 관련주들을 좀 억누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뭐 싸이 효과가 이 YG엔터라든지 관련된 주들에 얼마나 좀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관련했을 때 대표 가수들의 어떤 이 컴백 시기가 연기된다는 것 자체가 이익 반영에 대한 불신들을 좀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벽산인데, 벽산 최근에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나 이 M&A와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 벽산도 그렇고 남광토건도 그렇고 최근에 이 M&A를 할 수 있는 뭐 중소형 토건 업체들이나 이 건설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산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로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정고점이었던 2,750원 이 부분이 돌파가 되고, 결국에는 뭐 2,800원을 돌파가 한다면 최근에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조지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지금이 너무 고점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 보이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박정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 한 번의 급락 그리고 전일의 급반등 오늘 재차 반락. 전기료 인상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테마 다시 부각될 것이다 라면서 전일 급반등을 다시 한번 줬었는데 오늘 재차 반락하는 거 보니까 힘이 떨어질까라는 향후에 조금 의심도 들어서요. 향후 탄력성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동부제철 회사채 차원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차질이 빚어진다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만 결국 지원이 되고 통과 소식이 났죠. 오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같이 좀 몇몇 종목들을 보자고요. 포스코 ICT. 네, 포스코 ICT가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오늘 다시 뭐 1%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오른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ESS라든지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꼭 전기료 인상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그 기대감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100% 아직까지 연결되지고 있지 않고 또 여전히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 증권사에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에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유만으로 포스코 ICT를 폄하하기엔 좀 그렇다. 포스코 ICT가 유상증자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진입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돈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포스코 ICT의 그 유동 발행 주식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LED 관련해서도 중국 법인하고 이번에 합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대감만 있는 것이지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100%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망 매물이 같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바로 다시 8,500원, 9,000원대에서 치고 나가기 힘들다. 특히 아직 유상증자가 만약 유상증자가 다 끝났다. 납입이 끝나고 증자까지 끝난 상황이라면은 주가 상승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매물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착용하시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8,200원 정도가 얼마나 강하게 돌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자리가 돌파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마인드. 다만 주가 자체는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300원대를 봤다는 얘기는 포스코 ICT가 전혀 모멘텀이 없을 때 LED도 별로 큰 의미가 없었고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얘기만 잠깐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반짝반짝 했을 때 그때 주가가 7,000원 초반이었거든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박스권을 그렸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모멘텀이 없을 때도 그 정도는 지켜졌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모멘텀이 살아있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저점은 찍었지만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한 8,200-300원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단이 부채를 좀 차안에서 상환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한 1,08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동부그룹이 동부제철의 재무 부담 때문에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동부 그룹 내에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했던 동양도 무너졌고 별 문제 없다고 했던 STX 조선해양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얘기가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제철이 이번에 자회사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번 호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뻥 뛰었다가 또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기업은 재무구조도 상당히 중요해요. 재무구조 탄탄해야지 주가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에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안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고 그 돈을 못 벌었 것에 대한 구조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빚을 갚아준들 또 불량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제철의 반등세는 생각보다 아주 강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오늘도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여기서 지지라인만 잡아드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9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2,900원이 지켜진다라면 다시금 한 3,000원 초반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2,900원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뭐 이번에 올라왔던 거 다 상쇄시키면서 하락으로 다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큰 의미가 없는 테마주가 하나 있는데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번에 그 포스코텍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몽골 아이 9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코어에 대한 인공 삽입물을 이 시간에 성공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트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3살짜리 아이한테 기관지 관련해서 인공 조형물을 넣었던 부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하면서 어떤 뉴스가 좀 크게 나왔는데 3D 프린트 주들은 그와 반대로 주가들이 큰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일단 워낙에 이제 3D 프린트다 해가지고 한번 많이 분탕질을 했어요. 분탕질을 하고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로보스타, 뭐 프로텍,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세종, 제가 지금 차트를 계속 돌려서 보여드렸는데 위에 매물이 너무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트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련된 회사가 없어요.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없고 물론 한두 종목은 괜찮은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뭐 반도체처럼 혹은 디스플레이처럼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들처럼 엄청나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뚜렷이 없기 때문에 그게 대한 수혜감도 조금 적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우수수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것도 2차전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회사는 LG화학이고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하부 기업군들은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묶여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D 프린트 주들은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기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약간 안출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조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들은 테마일 뿐이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은 그 어떤 좋은 테마를 갖다 붙여도 못 오른다. 그 가장 단적인 얘가 LED 관련된 종목군이거든요. 아까 제가 포스코 ICT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서울반도체 하나 빼고 나머지 LED 주주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결국은 주가는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걸 항상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요, 2000선을 하루 만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회복하는 듯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개장한 지 한 30분여 만에 하락 반전돼서 다시 1990선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기관의 매수가 여전한 가운데 5거래일 만에 아주 소폭 1포인트 정도 반등 주고 있는데, 양시장 정말 다 불안불안합니다. 아까 이제 뭐, 오후장 얼마나 반등폭이 지켜지는데 벌써 하락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자체의 상승폭, 그러니까 아침에 좀 과도하게, 어저께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 내에서의 대장주들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롯데케미칼,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뭐 현대제철, 하다못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의외로 신고가라든지 직전 10월달 고점 때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 종목군들이 힘없이 매가리 없이 무너진다라면 시장 자체가 조정으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겠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살아있고 또 고점을 돌파시키려는 모습을 계속 띄거나 고점을 돌파시킨다면 시장의 모습은 안 좋지만은 그 내부적인 질적인 모습은 상당히 좋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업종 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상승이 나온다면 그 상승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또 코스닥까지 하락 반전 잠시 후에 만약 하게 된다면 또 어제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어디까지 빠질까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데, 자,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오늘 계속 주고 계신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도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딱 시장만 보셔도 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시장 위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사실 뭐 수면 아래로 완전히 좀 잠기는 듯하다 결국에는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결론으로 좀 귀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수상으로는 뭐 2,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은 매매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조정은 결국에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지선인 1980포인트 근처까지의 어떤 조정 이후에 매수를 좀 하시는 부분이 안정적인 매수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아예 지수보다는 결국에는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종목별로 접근하려면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일단 500선 근처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과연 수급이 코스닥으로 몰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코스닥으로 수급이 좀 옮겨간 이후에 좀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상태는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너무 올라서 불안하고 코스닥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수급이 없어서 불안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정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종목별로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들어가든지 이런 둘 중에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대부분의 어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역시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적어도 1980포인트 근처 언저리까지 좀 갔을 때 재차 좀 매수하시는 부분들이 맞지 않는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하시는 날이 아니고 차익 실현하는 날이라 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두 분 모두 다 종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 앞서 대장주, 철강조선화학의 대장주 흐름을 잘 봐야 지수의 어떤 진정한 그 속내를 알 수 있다라는 조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멀리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2,000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앞에 숫자가 2가 아닙니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 4피를 빼고도 오늘 아침에 강한 반등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결론은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승천 쪽에서 살짝 노출을 시켜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스켓 비우기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만 이제 폐장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 마무리 안정적으로 계정들의 운용들이 마무리되는 시점 쪽으로 되는데요. 요번에 좀 아쉽게도 기관들이 들어갔던 대형주 섹터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수익 플러스를 시킨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시킨 위치들의 좀 운용 전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다시 한번 종목군들의 재정비 타이밍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시는 것 같이 뭐 운용사들 변경건들이 있다, 정관 변경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뭐 매니저들 교체 부분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의 유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번 주는 한 번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석치를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백워데이션 상태의 마이너스 0.3대, 그 다음에 컨텐츠상의 0.3대는 무조건 프로그램 유도 유발.
바스켓 비우는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가 들어오고 백어데이션 상태 때문에 같이 매도가 들어오는 그 상태는 아니겠죠. 그것 속에서 0.4대 5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의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포를 좀 축소를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만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거 어제는 분명히 과도했었습니다. 어제 이미 2시 한 30분, 40분 때 나 시장 조금 과도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보여주었고요. 다행히 이건 뭐 해외 증시 때문에 동반해서 올라온 거 그 부분이 우리나라 일단 갭상승분 유도를 시켰지만 추가 반등을 좀 계속 못 가져오는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파생 쪽이 웩더덕 현상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급 포지션들이 좀 정립이 되지 못했고요. 수급 사고는 철저하게 좀 관망 같습니다. 자, 오늘장 잠깐 보면요. 개인 나홀로 매도 출발되고 나서 나홀로 여전히 매도 우위 쪽에 있는데요. 이 규모도 확산되면서 한쪽으로의 쏠림이 안 나타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저는 오늘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외국인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매수와 매도의 폭이 크지도 않을 상대로 그냥 관망세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창구는 누적적으로 계속 사고 있지만 투신 쪽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제가 어제도 이 얘기 드렸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나간다라면 분명하게 나에게 계좌로 수익으로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한다. 그 부분과 함께 아주 섬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낸다라고 했습니다. 파생에선 그것이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투시는 최근에 1박 2일 코스를 합니다. 어제 급등으로 추가적인 매수로 공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발과 함께 뭐 하고 있죠? 청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갭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익 실현으로 지금 빨리 때리고 나가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투신과 외국인들이 동반해서의 매수세로 확장이 돼야지만 시장은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강한 급등세가 나올 것이지 이런 식으로 투신 쪽의 매도 카드가 좀 계속 지속을 어제 매수분의 한 반 정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절반 정도 털고 가자라는 의견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돈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운용자금들이 워낙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외국인들마저도 이제 매수세를 좀 확대하면서 요 투신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들어온다면 금융투자는요 중간에요 1박 2일 코스는 절대 하질 않고요. 최근에 보통 4박 5일이나 또는 한 10거래일 정도로 먼저 선취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투자가 지금 지수 방어 쪽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긍정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추이는 제가 어제 좀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콜옵션의 추이라든가 풋옵션의 추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지금 가격 들어갈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였지만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불금이 되면 바라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상황 때문에 차익과 비차익. 그런데 베이시스가 0.3대를 넘어서자 비차익 쪽에서 소폭이 나면 축소하고 있다는 움직임. 반드시 이것이 수급을 분석하는 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투신 쪽이 동반해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또는 투신의 규모가 축소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급반등으로 강하게 다시 드라이브 들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금일장 황금라인 신호등을 좀 보여드리지 않는 건 신호등 지금 차트가 나왔는데 좀 지저분하죠. 모양새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헤매실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의 모양은 깨끗해졌을 때만 늘 꼭 자신 있게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자리는요 262.80으로 황금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라인 상당히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시고 있다라는 소문을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지지력을 아래 꼬리를 달자마자 위쪽으로 반등세를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 저항대가 걸리자마자 다시 하단 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지지력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따라가게끔 하는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262.80을 오전 내내 계속 지켜준다면 가장 맥점 타이밍 지켜줄 것인가 추세를 오늘 만들 단기 추세로 강한 급등세 만들려면 10시 25분에서 40분 사이가 오늘 만들어지는 추세가 원웨이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지는 확률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황금라인 반드시 지키시면 좋겠고요. 황금라인은 결국은 지지와 저항값이다. 위로는 매수, 밑으로는 매도로 자신의 능력치만큼 가져가자. 아니면 시장에서 주는 만큼 수익을 극대화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시 반 전후로 262.80 지지가 되는지 황금라인 잘 살피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16,000을 뚫었는데 코스피는 2,000 회복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도 매도하기 때문인데 코스닥이 그나마 5거래 만에 소폭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엔 재정 환율이요 100원당 1,040원대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연저점을 결국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달러원도 당국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하방을 좀 담보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